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맑고요. 오늘도 아침 운동을 갔다 왔는데 낮에 되게 더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밤부터는 뭐 태풍 영향권 들어서 비 온다고 하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마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어, 이게 본인 상황에 맞게 날씨 그것도 잘 체크하셔서 어,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데일리 뉴스는 휴가가 없다. 그냥 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먼저 볼 건데 유튜브에서는 오늘은 좀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려면 끝도 없이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나씩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항암일기를 이렇게 유튜브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문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대상자도 모집을 한다고 하고, 뭐 플레잉 요가를 해가지고 몸매를 관리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거는 제가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박막래 선생님 아시죠? 그 할머니 치매 방지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죠. 그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저는 솔직히 그 알고는 있었는데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는 잘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우연히 이분 책을 그 서점에서 보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뭔가 이게 좀 약간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촉촉한 상태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분 고생하시는 게 젊었을 때 그 어렸을 때 나오는데 너무 막 이게 눈물이 나오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집에 가서 봐야겠다 그래서 그냥 책을 사서 이게 본 기억이 나요. 어, 좋았어요. 책도 한번 보시고 그 뒤로 이제 채널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응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오케이. 보람 튜브를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뭐 자세히 안 봐서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참, 규제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아무튼 좀, 그러네요. 자, 이 정도만 보고요. 4차 산업에서도 특별히 좀 볼 건 없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도 패스를 하고, 자, 직장인 보겠습니다. 직장인. 직장인은 좀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또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만 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직장인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입사 후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직장병. 탑 10은 뭐냐? 이거. 자,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탑 10이 뭔지 알아보겠다. 자, 보도록 하죠. 인크루트에서 조사했군요. 오케이. 671명 대상 설문조사니까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위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우울증, 화병.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텐데,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 해소법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술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저는 직장 다닐 때, 지금도 그러지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로, 뭐 소파든 침대든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서 자세를 편하게 잡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스피커로 들으면서, 이어폰으로 듣기 싫어요. 스피커로 들으면서 제일 제가 재밌게 보는 만화책 또는 웹툰을 보면서 옆에 뭐 맛있는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 그 동시에 세 가지를 하면은 저는 스트레스가 날라가요. 웹툰 대신에 뭐 미드, 영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 스트레스는 무조건 푸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통은? 우리 직장 내 그 오피스 빌런 또는 미미라고 있잖아요. 미미, 밥맛, 쌀 미자에 만 미자에서 밥맛. 미미가 있는데 이 미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내가 직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어떤 3종 콤보를 못 하잖아요.
누워서 만화책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거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그 1단계가 보통은 참아요, 그냥. 보통 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도저히 참아서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막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죠? 2단계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죠. 그래,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원래 저런 바퀴벌레야. 원래 저런 미미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 2단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더라. 3단계까지 가야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그 3단계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제가 되게 바퀴벌레지만 미미지만 좋은 면만 보는 거죠. 아, 그래도 쟤는 저런 걸 하는구나. 그래도 쟤는 어떻게든 저렇게 살아남으려고 저걸 하는구나.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부장님이 저런 썰렁한 계획을 하지만 뭐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구나.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지 않는다. 말이 너무 쉽다고요? 아니에요. 저 정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직장 탑10 빨간불 건강의 빨간불 직장병 탑10 1위가 스트레스성 질환이고 2위가 소화기 장애, 소화불량 변비는 없었는데 그 제가 위 식도염이 있었고요. 특히 3위 번아웃 증후군, 두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정말 제가 두 번째 직장에서 정말 제가 차마 방송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삐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의 바닥을 보고 옵니다. 제가 이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참고 2단계 포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3단계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직장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투자를 위해서 세 번째 직장으로 이직을 했죠. 왜? 돈을 좀 벌어야 되고 이걸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직장 이직하고 5년 4, 5, 6, 7, 8 그렇지 5년 좀 넘고 6년 좀 안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걸 이제 나중에 직장학개론을 사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직장병이 뭐가 많은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 뻔히 아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꼭 이렇게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제가 PT 선생님한테 들은 말인데 단 5분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걸 하래요. 그게 걷기가 됐든 이렇게 팔굽혀 펴기가 됐든 윗몸 일으키기가 됐든 뭐 덤벨로 하든 꼭 몸을 써야 된다. 그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뭐 간단한 거였으니까 이 정도만 보고요. 역세권 소형 역시 볼 게 없고 양도소득세 이거 어제 봤죠? 이거 일시적 2주택 믿었다가 양도세 10배에 폭탄 맞았다. 세무업계 혼란. 이거 어제 봤죠? 그래서 이거 진짜 좀 심각해요. 그래서 좀 반드시 조정대상 지역에 파는데 내가 그게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은 설령 그게 비과세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아니면은 무조건 세무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규제 등록 유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금 폭탄이다. 요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봐야 되죠. 등록 유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금 폭탄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세 혜택을 기대하고 지난해 초 2018년 초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3주택자 김모씨는 요즘 분통이 터진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해서 줄이면서 눈에 띌 만한 세금 혜택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 정부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혜택을 줄이니 화가 난다.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느냐. 자, 볼게요. 자, 8년 임대할 때 소득세 혜택이 75%에서 50%로 줄었다. 이게 이제 소득세 혜택, 즉 소득세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세액 공제라고 해요. 세액 공제. 여기에서는 이제 세액 감면을 말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감면율이 대폭 축소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 85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꽤 컸는데 즉 4년이면은 30%, 8년이면 75%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전부 다 85짜리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세, 종합소득세죠.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이 뭐 100만 원이 나오면 75만 원을 깎아주는 요 감면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좀 어렵지만 감가상각 의제가 들어가서 이게 좀 다른 데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대폭 축소된다는 거죠. 75%에서 50%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세 보증금이 10억인 3주택자인 경우에 지금까지는 세금이 한 15만 원 정도였는데 2021년부터는 30만 원 정도로 2배가량 늘어나요. 2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자, 15만에서 30만 원만 놓고 보면 뭐 저게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소득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 3주택이 아니라 이걸 사업으로 정말 비즈니스 사업이잖아요. 사업소득.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타격이 크고 두 번째로는 앞서도 나왔지만 계속 이렇게 바뀌면은 누가 이걸 믿고 등록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만이 속출하는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017년에 8회 대책 8월 2일 지금 이것도 지금 2년 겨우 넘었고요. 같은 연도 2017년 8월 2일 8회 대책에서 좀 더 지난 2017년 12월 13일에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도 계속해서 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채 아직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이렇게 좀 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꽤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해서 이를 눈여겨본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행렬에 대거 동참했다는 거죠. 사실 저도 2018년도에 강의했을 때는 세제 혜택이 꽤 크니까 이용하시려면은 제대로 이용하셔라. 단 2018년 4월 그땐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2018년 4월 전에 등록하시면은 5년이면은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물론 더 큰 혜택을 보려면 8년으로 해야 되는데 8년이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은 2018년 4월 이전에 등록을 해야 5년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기억에 마침 책도 나오고 해서 저다 특강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저다 특강을 한번 하면 저한테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적은 돈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그거보다도 주말에 좀 쉬고 저도 건강을 좀 챙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주말에까지 쉬지도 못하고 막 지방까지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막 돈을 너무 막 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4월이 넘어가면 똑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8년을 해야 되니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셔라. 그래야 5년만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뭐 저 혼자 개인 하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없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이제 4월 5월달 되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5년만 하면 되나요?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 열심히 나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도 2018년도에는 세제 혜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꽤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여론 뭐 중간에 나온 여론도 그렇고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가지고 막 바뀌는 거죠. 특히 9.13 돼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하거나 6억 원 넘어버리면 이제 세제 혜택을 아예 그냥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9.13이 이게 너무 세요 지금. 그래서 꽤 많이 이것 때문에 지금 뭐니 혼란스러워졌고 그렇지 않아도 임대주택을 내가 매입을 해도 수익률이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이제 실거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 다주택자들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제도 경제 굉장히 안 좋았죠. 주가 막 폭락하고 그러면은 우리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일단 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왕이면 월세보다는 전세로 살고 싶죠? 그 전세를 누가 공급하죠? 정부에서? 아니죠. 민간에서 공급해요. 민간. 소위 말해서 이 개인들,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럴 어떤 인센티브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점점 내가 원하는 전세는 안 나올 거예요. 음, 그러면은 나는 좀 더 관망세로 돌아서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조금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똑같은 가격인데 전세 서비스 질이 낮아지겠죠. 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건 좀 복잡하니까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가 뭐 지금 뭐 피해를 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정책이다. 아, 그러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제는 세금 혜택을 막 줬다가 언제는 그거를 확 걷어버렸다가 그러면은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 좀 소리가 크다. 죄송해요. 창문을 좀 열어놔가지고 더워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앞으로의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2018년도에는 세금 강의를 하면서 자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요걸 최대한 활용하시면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절세가 될 수 있고 이런 전략을 펼 수 있다. 투자 전략을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2019년도 되면은 2019년도에는 제가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물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수가 많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곤 하는데 굳이 한 2주택, 3주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굳이 뭐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3주택 보유 임대사업자 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늘었나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도 나왔던 표 같은데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이거 종합과세인데 이때 종합과세 때 이렇게 필요경비 60%안 들어가요. 필요경비 60% 50%는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 이게 증가액이 6만 원, 15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져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밑에 있어요.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전월세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미우나 고우나 이런 임대사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규제를 계속 강화할 경우 공급 축소로 이어져 서민 주거 불안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규제보다 참여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 참여 유인책이 아니더라도 좀 일관되게 가야 돼, 일관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9.13처럼 규제를 묶어버리려면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 말은. 한태욱 동양미래대학 경영학부 교수가 이렇게 뭐 쭉 나오고 밑줄까지 쳐놨네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아, 맞다. 이거 말씀드려야지. 깜빡할 뻔했다. 임대사업자 규제가 보다 정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흥분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왜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냐면 되게 구멍이 많아요. 제가 봐도 되게 구멍이 많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세제 혜택 이렇게 보고 할 수 있겠네라는 게 누가 봐도 좀 알 수 있게끔 구멍이 많고요. 되게 약간 좀 문제 제기되면 그때 땜빵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부터 다가구가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요. 전용 면적이 이제 방 하나 다가구가 19개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방 하나의 전용 면적이 모두 40이
아이 40을 넘는 게 아니라 40 이하지. 이거 오타야, 오타. 아, 나 진짜 이게 이렇게 신문 기사를 봐도 틀린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데일리 뉴스를 봐야 된다. 기승전 홍보로 가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방의 전용 면적이 모두 다 40제곱미터가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야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여기 이하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방이 한 개라도 40제곱미터보다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이런 혜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다가구 하다 보면 그 안에 원룸만 다 깔 거예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좀 투룸도 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호수가 뭐 5개인데 그 중에 3개는 원룸, 한 2개는 투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룸은 전용 40으로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쵸. 그래서 근데 이거 딱 방 하나가 2개가 전용 40 넘었다 해서 재산세 가면 혜택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 등록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분명히 이거 좀 이따 또 바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처음부터 좀 정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제발. 아무튼 주택임대 사업자 쪽만 나오면 제가 좀 약간, 흥분하는 게 있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침부터. 자, 오케이. 자, 요 정도 보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기사도 제가 뭐 양도소득세, 그리고 뭐 부동산 세금 이렇게 쭉 봤는데 다 어제 봤던 거에서 뭐 대동소이해요. 좀 전에 봤던 거 다 있고 그렇다고 속눈썹을 볼 수가 없고요. 속눈썹은 제 와이프 때문에 보는 거고 뭐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가서 이 경제임을 또 봤는데 오늘은 경제임도 좀 볼 게 없더라. 그래서 오늘 기사를 2개 보고 마무리하면 약간 아쉬워서 제가 재미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경제 기사를 볼 때, 그 뭐죠? 그치.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하는 거 이거 구글 알림이 에버노트 해가지고 요 방식으로 제가 기사를 보는데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가 구글 알림으로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 경제임이라든가 네이버 뉴스 뭐 다음 뉴스에서 보다가 괜찮은 기사가 나오면은 제 밴드 1인 밴드에다가 요런 식으로 멤버 한 명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기사를 다 모아놔요. 기사를 다 모아놔서 태그를 걸어요. 태그를 걸어두기 때문에 요 신문 기사를 딱 누르면은 관련된 기사가 쭉 나와요. 저는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책을 요런 식으로 저는 책을 썼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밴드 하나로 1인 밴드로 저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정보도 있고 하는데 요 기사 하나 좀 볼게요. 보유세 고민 2주택자 거래세 적게 내고 1주택자 되는 법. 최용준 세무사님의 글인데 글이 좀 괜찮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좀 잘 들어보시자. 자, 2주택자인 조 씨는 앞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걱정이 많다. 자, 그중 하나를 자녀 명의로 바꿔볼 계획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볼게요. 일단 보유세를 줄이려면 가장 쉬운 게 주택수를 줄이는 건데 주택수 줄이는 거 제일 심플한 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꼭 팔고 나면 오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물건을 팔아야 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걸 팔아서 내가 그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제일 최악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소비하는 거에다가 돈 쓰는 게 제일 최악이라고 했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지금 있는 집을 팔고 뭐 가족 중에 한 명한테 전세금 올려줘야 돼서 그걸 올라간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싶다. 정말 제일 말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거죠. 근데 그 집을 어떤 집이세요? 물어봤더니 팔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팔 집이 아닌데 근데 그걸 팔아서 뭐 더 좋은 투자처로 갈아탄다. 그럼 오케이. 그리고 뭐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좀 상환해야겠다. 그럼 오케이.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겠대. 그거는 좀 아니지. 그거는 정말
어, 가장 안 좋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물론 주택을 양도해버리면 가장 간단히 줄일 수 있지만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거나 오래 보유의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팔면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이때 누구에게 증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증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래도 믿을 건 배우자밖에 없죠.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배우자 공제 6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비해서 증여세 부담이 훨씬 가볍다. 즉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이때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무려 4%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를 여성만 증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씨 부부는 여전히 2주택자에 해당된다. 왜?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따지니까.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증여해봤자 전체 주택수는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주택자 똑같은 거예요. 세대 분리하면 되지 않나요? 따로따로 살고 이혼해야 돼요. 이혼. 그러니까 안 된다. 자, 증여받은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역시 2주택자니까 양도세 중과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바로 팔면은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증여세도 없게 하고 5년이 지난데 양도를 하면은 지금보다 오른 가격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다. 이게 이제 배우자 이월과세다. 그래서 증여받은 집을 1억 원을 더 받고 팔면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다?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증여 당시 취득세는 많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5년만 버티면 양도세는 줄일 수 있다. 단 그 집이 많이 올라줘야 된다. 그래서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후 5년 뒤에 양도해야 된다. 그 전에 하면 안 된다. 자,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말 했을 때 어떤 분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5년이냐? 5년으로 한 이유가 뭐냐? 팔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목적이니까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고요. 그냥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5년이면 되지 않겠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모르는 그 근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제 순환 사이클을 고려해봤을 때 5년이 적당하다. 그러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책 목적상 하는 거예요. 자,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해보자. 자녀한테 증여하면 가장 큰 장점은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이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자녀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인 경우만 그렇게 주택수를 줄일 수 있다. 어차피 나랑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고 세대 분리가 불가능한 어떤 갓난아기다. 그러면은 아무 쓸모도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알아야 되고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부담부 증여가 통상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 집 자체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양도세하고 증여세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다면은 그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효과가 없다. 절세 효과가. 그래서 여기 나오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로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단계별로 증여와 양도를 해보자. 자, 그럼 전세 끼고 아들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다른 주택을 절반은 배우자한테 절반은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증여세가 좀 나올 거예요. 한 7,800 정도. 그리고 배우자는 증여공제를 받아서 증여세가 없어요. 물론 취득세는 나오고. 자, 여전히 2주택자에 해당되지만 명의가 일단 분산돼서 종부세가 줄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포인트가 이제 이거죠.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5년이 지난 뒤에 자녀에게 다시 양도한다. 아주 길게 보는 거죠. 자, 배우자는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세 되겠지만 양도차익을 줄여놓아 양도세 부담이 크진 않을 거고
이렇게 해서 배우자도 B주택의 지분을 완전히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식 부부는 1주택자가 된다. 이제 10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덩치가 좀 커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전체를 한꺼번에 다 증여하기도 또는 양도하기도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단계별로 증여와 양도 방법을 혼합해서 넘겨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이렇다는 거지 이게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본인 케이스에 맞는 거는 세무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제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제 영업용 폰에 세무상담을 그렇게 해달라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세무사가 아닌 사람은 대가를 받고 세무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투자 상담을 할 수는 있겠죠. 부동산 관련된 상담. 그건 제가 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에는 할 수 있겠지만 세무상담을 제가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뭐 대가를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무료로 하면 되지 않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제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다만 쏟을 수는 없다. 책도 써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 드리는 거는 저희 정규생들 외에는 없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문자와 메일 주시는 거 좀 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으로 그냥 다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원래 한 기사 한 2개 정도만 보려다가 조금 아쉬워서 하나 더 봤더니 역시 또 30분 넘겼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줘야 되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이런 세무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고 저는 그 중간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중간계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가장 보람될 때가 제네시스님 방송 듣고 아니면 블로그 보고 세무상담 받아서 돈을 아꼈어요 라는 걸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세무사님들한테 그래도 이 제네시스 당신이 방송 듣고 좀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이 사람들하고 상담했을 때 좀 더 수월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사 상담을 가서 찾아갔는데 제가 집이 3개가 있는데요. 제가 1번 집에서는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2번, 3번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그거 상담 받고 싶어서요. 벌써 길잖아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끝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세무사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깔끔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하고 운동하면서 말했지만 지금은 내가 뭐 2,000명, 2,000 몇 명 이렇게 구독자가 있지만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거다. 그리고 이 업계에 대해서 내가 비록 세무사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겠다. 내가 세무사라면은 오히려 더 매력이 없을 텐데 세무사가 아니니까 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다시 세무사 시험 준비해보는 거 어떠냐라는 말씀도 간혹 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런 조건에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제가 더 많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해보려고 해요. 뭐 공부를 좀 더 한다든지 학위를 받는다든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저의 어떤 나중에 희망사항까지 이야기하게 됐네요. 이렇게 말로 하면 다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8월 6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거의 이제 여름 휴가 절정이고 이 더위도 절정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오늘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직방TV 절세의신도 잘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니까 알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음악 하나 딱 틀어주면 좋은데 저작권 때문에 못 틀어주겠다. 위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을
들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라고 휘트니 휴스턴이 1집 사이드 B의 세 번째 노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그 앨범을 사고 너무 좋았어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